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손대희의 리얼북톡 시즌3 드디어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MC가 한 명 느니까 진짜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시즌2 끝나고서 한 달 반 쉬고 시즌3 시작했는데 또 한 달 반 만에 재방송을 시작합니다.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또 다시 끊겼다가 지금 다시 또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을 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오늘 저자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습니다. 뭐 많이 친하다고 하긴 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거의 한 1년 정도 알고 지냈던 분이라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자님은요 지금 방송계뿐만 아니라 또 서점가에 또 엄청난 이슈를 부르고 있는 이제 핫한 핫 아이콘입니다. 서울대 꼴찌의 저자 이성민 저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메이크업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이게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화면판 좀 잘 봤나요? 저희가 시즌2에서 원래 저희는 7시 반에 방송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성에서 오기 때문에 안성에 개인적인 또 헤어 디자이너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 오늘은 뭐 거의 막방송입니다. 진짜 이결한 모습으로. 그래요? 근데 저자님이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더 좋은 일이네요. 네, 이거 안 되니까. 원래도 안 되는데. 네. 저희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대충 아시나요? 아마 작년 연말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작년 12월 달. 네. 뭐 이건 어차피 케이블도 아니고 저 뭐 공중파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남디라는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예,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이라고 지금 TVN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서 심사위원으로 맹활약 중이신 헤드헌터, 국내 최고의 헤드헌터 김서진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위한 모임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봤었는데 지금 그때는 어떻게 보면 온실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이제 그때의 어떤 이상과 꿈을 위해 열심히 뛰는 대학생이었다면 지금은 저자로 저는 또 강사를 준비하겠다고 막연하게 준비하던 강사 준비생이었는데 이렇게 또 MC로 1년 만에 만나게 돼서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너무 새로워요. 1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그러니까 여기 저희 책 저번에 제가 순간님이 갔었는데 책에 사인해 주실 때 여기다가 써주신 게 저도 대인님도 꼬꼬마 시절부터 2년 이후 왔는데 이젠 둘 다 꼬꼬마는 벗어났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른 될 때까지 쭉 같이 가요. 네. 저희는 언제 어른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평생. 네, 진짜 그때는 1년 후에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때 이런 모습일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때 왜냐면 책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책 내겠다는 얘기도 안 했었고 저도 MC라는 얘기는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저런 다른 길을 MC, 책, 저자를 하시고 있고 물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지만 다른 일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네, 오늘 50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진짜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몰랐던 또 서울대 꼴찌란 책 안에 있는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방송 사진이네요. 맞아요. 네. 쑥스럽네요. 네, 스타킹에 저도 그때 볼 때 그 전에까지는 그때 봤을 때는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왔었다, 뭐 조정리의 아찔한 소개팅에 나왔었다는 얘기 들었었지만 많이 보진 않아서 그랬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스타킹 나올 때 보고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독특한 사람이다, 진짜 저희 말대로 괴짜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도 다 이유가 있었고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이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들을 한번 같이 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도 안 했던 저자가 됐습니다.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못 쓰는 게 책이거든요. 맞아요. 이 책을 어떻게 생각도 없던 사람이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보통 3년, 2년 한번 준비해서 자기 컨텐츠 정리하고 하다 보면 또 출판사랑 또 뭐가 안 맞아서 못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책을 후다닥 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이 책을 내게 됐는지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후다닥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쓴 책도 아니고 그렇게 막 책을 내려고 또 이렇게 만든 책도 아니고요. 당시 저는 처음 만날 때는 온실이라는 회사의 CEO로서
수익은 없지만 뭔가 만들어가는 CEO로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책 생각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수익을 내야 되고 이제 모델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았어요. 만나면 제가 좀 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제가 예전에 좀 있었던 일들, 주로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멘토링 얘기, 그리고 그 외에도 막 재미난 얘기, 뭐 복싱대회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좀 뭐죠, 방송 출연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연이 더 많이 이어지고 끈끈해지고, 다시 만날 땐 또 다른 얘기해주고, 그렇게 제가 생각보다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변에 인연이 넓어지다 보니까 출판사 대표님도 나타나고 출판사 쪽에 뭐 이사님도 나타나고 해서 책에 대한 고민을 한번 넌지시 저에게 던져주더라고요. 책? 그래, 옛날에 나는 책을 쓰는 걸 좋아했지. 100일장도 많이 나갔고, 아무튼 글 쓰는 것 자체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한번 책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마음을 먹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제 스타일인데, 책을 쓰기는 시작했는데 뭐 그랬잖아요. 뭐 책을 쓰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그쵸. 책을 막상 쓰려고 하면 책이 안 써지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정말 일주일에 한 페이지 정도 써지나? 그 이상은 너무 힘들어서 못 쓰겠고 내용도 안 나오고 글을 써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느낌도 나오고 안 되고 있다가 그렇게 한 한 달 정도 흘렀을 거예요. 책은 한 3페이지 썼어요 그때. 근데 불현듯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스타킹 작가 누구인데요, 혹시 이성민 씨 핸드폰 맞죠? 제 아는 지인이 이성민 씨를 추천해줘서 이번에 저희가 대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킹 콘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이성민 씨가 대학생 중에 좀 많이 또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송용. 괜찮습니다. 네. 조례 네. 시간 나왔습니다. 네, 또라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라고 물어보던데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 잘하는 거 정말 하나도 없어요. 노래도 못하고 춤도. 혹시 뭐 그러면 개인기나 성대모사는 할 수 있으세요? 저 그런 것도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할 줄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왠지 차력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차력 아시죠? 뭐 부수고 깨고 우그러뜨리고 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실제로는. 근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거 재밌겠는데요? 한번 방송국에 와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방송국에 가는데 저는 얼마나 떨렸는지 전화 끊고 나서부터 나 이거 해본 적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진짜 근데 네, 약속은 잡았고 그렇다고 또 갑자기 전화해서 못한다고 하는 건 또 그렇고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거기 이제 방송용으로 나오는 몇 가지 재밌는 촬영들이 있더라고요. 저보고 해보래요. 그래서 방송국에 그런 것들이 다 기자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니까 다 돼요. 재밌겠다. 진짜 하실 줄 아시네요. 그걸로 이제 TV에 나가서 스타킹에서 그걸 보여줬는데 거기서 무려 우승을 해버린 그렇죠, 거죠. 우승했죠. 다른 분들은 진짜 자기 개인기 들고 나왔는데 정말 저는 좀 특이하게 우승을 해서 시동춤이면 그거는 진짜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연하고 나서 제가 또 한창 온실의 대표로서 인맥을 넓히고 다닐 때 그 연예 기획사 대표님도 이렇게 친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차 한잔씩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스타킹 출연 이후에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찾아가서 저 이번에 스타킹 나왔어요. 그래? 재밌었겠다. 저 근데 거기서 우승했어요. 뭐 네가 우승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너 책 쓰고 있는 거 어떻게 되고 있냐? 저 지금 일주일에 한 페이지 정도 조금 많이 적는 거예요. 진짜 쓰기 어려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지금 너한테는 기회가 온 거다. 지금 너가 지금 유명세도 타고 있고 지금 딱 책을 내면 굉장히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고 기회가 많을 거다. 지금 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진짜 이 형을 찾아오길 잘했구나. 거기다가 그럼 저 책은 내가 내줄게. 그래서 한 번도 책을 내보지 않은 연예기획사가 제 책을 내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실제로 제 책을 내주고자 하는 출판사 대표님도 계셨고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저에게 좀 절실했어요. 근데 연예기획사 대표님 그 말을 하자마자 저는 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할 수 있나? 이분하고 내가 해도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형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너에게도 도전이지만 나에게도 도전이다. 나 역시 책을 안 내보지 않았냐.
서로 도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막 뭉클하더라고요. 네, 형님 가겠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책을 쓰는데 저는 한 달 정도 잡았어요. 형님이 한 달 안에 책을 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에 한 달 정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다 쓰는데 얼마가 걸린 줄 아시나요? 얼마 걸렸을까요? 일주일? 예전에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 조정래 작가의 다큐멘터리였는데 글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정말 조정래 작가가 장편 소설을 쓰잖아요. 책을 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 조정래 작가님이 1년을 잡고 들어간대요. 와, 역시 그 정도는 잡아야지 쓰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구성해서 가냐고 하니까 11개월 동안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한대요. 그리고 한 달 전이 돼서야 쓰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책은 보름 만에 나온대요. 15일 만에 그 긴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저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초능력자야. 외계인이야.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제가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썼는데 저는 그 한 권의 책 총 364페이지 그 정도 돼요. 다 쓰는데 3일 걸렸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도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고요. 뭔가 숨겨진 잠재 능력? 그걸 제 속에서 과거에도 뭐 복싱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제가 제 능력을 발견하긴 했지만 책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걸 발견하니까 안 되는 건 없구나. 누구나 되는구나. 나 이렇게 책도 썼고 앞으로 책에 대한 것도 뭐든지 도전으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도 뭐든지 엮어가면서 디자인도 그리고 교정도 감수도 모든 작업을 출판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를 제가 하기로 결심하고 다 해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책도 보면 요즘엔 거의 다 대필, 연필로 써서 맞아요. 진짜 그 자기 본인의 색깔을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지만 그걸 또 증명받은 바도 없고 근데 불구하고 3일 만에 책을 쓰고 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디자인도 진짜. 봐주겠다, 너무 그리고 뭐 감사하죠. 교정 봐주겠다. 그래서 책 표지도 벌써 3번째 바뀐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순식간에 어떤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시크릿처럼 뭐가 네. 쫙 몰리는 것처럼 말도 안 됐어요. 순식간에 진짜. 막 이거 뭐가 되겠구나 하니 딱 보이더라고 페이스북에서. 정말 진짜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 제가 모르던 사람도 나타났어요. 이성민 씨 블로그를 보고 응원하는 사람인데 책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출판사에서 일하는데 좀 높은 지위에 있어요. 메이저에서. 혹시 이성민 씨 책 쓰는 거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교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분이 교정하고 이런 거 다 봐주셨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책 쓰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저는 솔직히 책 쓰는데 3대 조건을 주변에 들은 게 하나는 유명하거나 그렇죠. 하나는 글을 잘 쓰거나 나머지 하나는 돈을 깔고 들어가거나 그거라고 들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솔직히 뭐 책 쓰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글을 잘 쓴다고 검증받은 적도 없고 나는 돈을 깔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 상태에서도 출판사가 해주는 일까지 다 해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거죠. 그렇죠. 다 진짜 주변 사람들이 대단한 것 도와줘서. 같습니다. 진짜. 오늘 여기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신다는 분이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요? 굉장히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책을 그것도 대학생이 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 그래서 온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좀 늦나 봐요. 근데 너무 뵙고 진짜 싶네요. 이 부분을 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잘 다시 말 안 하네요. 책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좀 나오고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솔직히 리얼북톡은 책에 있는 내용 거의 안 하고 책에 없는 저자의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은 일반 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의 지금까지의 자서전, 중간 자서전 같은 게 들어서 이걸 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3일 만에 그걸 다 녹여내는 거예요, 책 안에. 정말 와, 웬만하면 제가 책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책 얘기만 해야 돼요. 저자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서울대를 어쨌든 갔습니다. 네. 서울대를 아무리 뭐 내가 동기부가 있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했으니까 갔겠죠. 진짜 꼴찌하다가 갑자기 가는 방법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공부를 좀 했으니까. 저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도 나왔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한 반에서 15등에서 20등을 했어요. 그건 좀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인문계에 따라 다르죠? 그냥 신생 고등학교여가지고 제가 지원한 고등학교는 떨어지고 뺑뺑이 돌다가 딴 데로 갔어요. 한 중간 정도 한 거네요? 네.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거의 꼴찌로 들어갔고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그것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정말 제일 중요한 동기부여인 것 같더라고요. 많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면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뽑아서 핵심만 요약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뭐 강남에 있는 강사들도 얘기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딴 거 없어요. 저 반에서 15에서 20등 하던 사람을 서울대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첫 번째는 동기부여예요. 그 동기부여는 책에도 나오지만 타임머신 그거에 대한 열망이 제가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었고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타임머신은 정말 절대적인 동기부여 뭔가 상대적인 동기부여는 있어요. 엄마가 미안한데 진짜 너 한번 1등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럼 정말 열심히 해줄래? 이렇게 하면 한 번의 시험에서 1등 할 수는 있는데 그 뒤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시험을 잘 치면 뭘 사줄게 한 번, 두 번은 이어가요. 그 이상은 안 되는데 타임머신은 제가 평생을 이상을 두고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부터 밟아 나가야 되는구나. 동기부여가 저는 정말 확실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이제 중학교나 이런 데 특강 같은 거 제가 이제 요즘에 작가로서 이제 특강을 나가는데 아이들은 하나같이 어쨌든 우리나라 학생들은 요즘 패러다임에 많이 묶여 있어서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요? 이런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정말 공부 잘하는 비법. 그걸 이제 항상 동기부여만 얘기하면 두루뭉실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뭐 기업들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공부 방법을 잡아주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누가 너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말만 해주면 그걸 자기 방법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그냥 사람마다 장기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니까.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머릿속에 이제 잡았죠. 잠은 충분히 자자. 잠을 안 자면 정신력이 흐트러진다. 두 번째, 내가 정한 시간 내는 공부만 하고 50분 공부하고 10분은 쉬고 이 원칙을 지키자. 그럼 잠은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공부할 때? 밤 10시에 자서 아침 7시에서 6시, 7시, 8시간에서 9시간 그쵸. 보통 고등학교 때는 사당 오락해서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죠. 2배를 잤는데 2배. 네. 정말 2배를 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저보다 공부 훨씬 잘하게 시작했고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던 친구들이 다 저보다 이제 훨씬 성적이 뒤처지기 시작했었죠. 정말 이제 공부에서는 잠이 중요하다는 거를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자분에 맞는 공부법인 거죠? 네, 저에게 맞는 거예요. 평상시에 원래 낮잠도 주무시는 분인데 또 밤에 10시간 주무시고 이런 분은 안 되죠. 자기만의 공부법이 그러니까요. 밤에 4시간 자고 네. 낮에 또 4시간 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습관을 잡았어요. 이제 저는 딱 몸에 체득이 된 거죠. 정시부터 50분까지는 공부를 하고 10분은 쉬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을 잡았어요. 제가 한 6달 정도는 모의고사를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이제 문제집 같은 거를 하루에 한 권씩 풀겠다라든지 그 당시에 그 정도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능을 한 달이나 2달 앞두고는 이제 모의고사 본격적인 모의고사 체제 모의고사 문제집만 푸는 마지막 한 달은 아예 이제 학원이나 이런 도움이 아무것도 없이 나에게서 독학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수능에 맞춘 시간도 이제 맞춰서 하기 시작했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4시나 5시까지 시험을 치는 그런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까 제 패턴이 안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긴장도 안 되고 특별하게 난 똑같이 매일매일 시작하니까 수능에도 더 긴장 제가 첫 수능 실패했던 이유가 긴장이었거든요. 막 머릿속이 하얘져요. 누구나 알겠지만 큰 시험을 앞두거나 큰 일을 앞두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결승에 오를 때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1등으로 파박박 올라갔거든요. 쟤 역시 서울대생 맞네. 정말 이제 모르는 문제는 조금씩 머리를 돌려 잔머리로도 맞추고 그럴 수 있었는데 결승에 올라가서 둘이서 대면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1등으로 올라간 사람이 단 한 문제도 못 맞추고 탈락했어요. 그게 아마 퀴즈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안 하죠? 방송 지금 하나 그 이후로 방송을 그 이후로는 제가 좀 그래서 그 하얘지는 느낌을 몇 번 받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수능 때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긴장감이 없어졌고 저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많이 고안을 했어요. 저는 문제를 한 50문제 정도를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그 50문제에 대해서 앞에다가 거의 모든 문제 체크를 내놔요. 5가지 표기법인데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 하나는 네모, 그리고 뭐 별표, 그리고 또 다른 네모 뭐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내놔서 내가 모르는 정도, 이 문제는 내가 90% 이상은 맞는 답이다. 이 문제는 7, 80% 약간 헷갈리네 그러면 세모, 그리고 이거는 50% 정도 좀 긴가민가하다. 네모를 쳐놓고 이 문제는 20에서 30% 좀 확신이 없는데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별표를 쳐놔요. 그 아예 못 푼 문제는 뭐 까맣게 색칠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끝까지 풀고 다시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훑어요. 그 표시를 해놓은 문제. 그래서 그 답을 점검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모 이상의 문제, 다시 돌아와서 네모 이상의 문제, 다시 돌아와서 별표 문제. 저 서울대 못 가겠네요. 네, 이거는 제가 고안한 공부법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했던 게, 그러니까 네. 어떤 동기부여 이런 부분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책 또 하나 나오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공부법에 대한 게 저는 엄청난 동기부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그 동기부여도 엄청났지만 공부도 엄청나게 연구해서 한 거네요, 형. 네,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세요. 와, 진짜네. 네, 저는 그래서 타임머신을 영화를 보고 그래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타임머신에 관련된 그 과학 잡지에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이 쓴 타임머신에 대한 칼럼을 보고 타임머신 만들고 싶으니까 나 여기 가야겠다 하고 네. 마음 먹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책에도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상상하고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서울대 가겠는데요, 진짜 공부법 이대로 하면? 네, 그렇게 네. 하면 실수가 없어져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때 봤던 책 뉴턴이었나? 그 과학 잡지에서 네, 그 칼럼을 썼던 분이 네. 한양대 재료공학부다. 그럼 저는 한양대 재료과학부를 갔을 겁니다. 정말 재료공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저는 그때 카이스트도 가고 싶었고 화학공대도 가고 싶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다양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성적은 안 됐지만 근데 서울대학교를 붙인 이유는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럼 그때 만난 그 과학 잡지 그리고 그 교수님 때문에 어떤 지금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서울대 꼴찌라는. 네, 만약에 한양대 갔었으면 한양대 꼴찌는 이슈성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른 방식으로 네, 다른 방식으로 나왔겠죠. 다른 걸 했겠지만 지금 서울대 꼴찌라는 어떤 네. 컨셉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때 서울대를 네, 딱 정했기 때문에. 뭔가 저에게 주어진 저는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뭐 사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가 서울대를 가게끔 이게 이끌어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서울대로 와서 10년 동안 이렇게 놀았으니까 사람들에게 서울대가 생각보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과 서울대생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그 프라이드를 너무나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여러 가지들을 네가 서울대 꼴찌가 돼서 말해줘라. 이런 약간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틀을 정하고 활동하기 시작했고 정말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29살 때, 그죠? 네. 29살 때 맞죠? 이름이 원래 이성빈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원래 이름이 이동관. 네, 맞습니다. 바꾼 이름이 이성빈. 그 네. 이 빈이라는 글자가 솔직히 네. 잘 흔히 쓰는 글자가 아닌데 네. 그 29살 때 개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6살 때 개명을 했는데요. 29살 때. 네, 그 군대를 나왔을 때요. 27살 때인가? 그 기억. 그 책에서 26살 맞아요. 26살인데 제가 이동관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뭔가 삶이 힘든 게 많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왜 내가 힘들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TV에 나와도 안티팬만 많이 생기고 서울대생들도 그러니까 제가 TV에 나옴으로 해서 전국에 안티팬이 생겼지만 서울대생으로서도 서울대 안티팬이 생기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나가서 서울대 망신시키고 다니냐. 그러니까 전국에 제가 발을 붙일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외로워서 제가 한 번 여행을 떠나서 전국에 있는 제 13명의 팬들을 만나고 다니기도 했고 팬들이 스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스타가 일일이 팬들을 다 찾아다녔죠. 너무 외로워서. 그런 여행도 해보고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요. 어머니도 그걸 가슴 아파 하시기도 하고 아버지도 가슴 아파 하시고 형도 너무 동생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묻어가냐. 근데 좀 나오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름에 문제가 있다. 이름을 바꾸면
그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그런 걸 잘 안 믿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 누가 말해주면 참고만 할 뿐인데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는구나.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당시에는 그게 아닐 텐데 근데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보자. 그러면 알고 보니까 형 이름과 제 이름이 약간 형도 이동헌, 저는 이동관 그렇게 해서 약간 동자 돌림? 또 저희 돌림자는 제자예요. 돌림자 안 쓰고 돌림자 안 쓰고 그냥 돌렸는데 공으로, 네. 그게 형 이름은 정말 유명한 철학원에서 지어온 이름이고 제 이름은 그 외할아버지라고 했나 할아버지라고 했나 동네에 개똥 차라가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 돗자리 펴놓고 그분한테 가서 그분이 최고라고 이름 받아온 게 제 이름인데 형 이름은 진짜 잘 지은 이름인데 제 이름은 엉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름도 이번에 철학원 가서 제대로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어머니도 많이 옛날보다 똑똑해지셨으니까 세상에 대한역학자협회 부회장님을 찾아가서 제 이름을 받아오시더라고요. 2개의 이름을 받아봤는데 너 뭐가 더 마음에 드냐? 뭔가 이성빈이라는 이름이 더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저 이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 뭐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약간은 좀 그런 데 나올 것 같은 무협지에 나올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좀 강해 보이는. 와룡 막 이런 거. 뭐 도원 뭐 약간 도가 들어가고 그랬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걸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이름이 그거예요. 정성성의 빛날빈. 네 정성이 빛나야 된다. 제가 정말 사람들한테 잘하고 잔정이 많아서 정도 많이 주고 잘하는데 그것만큼 사람들이 저에게 안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제 네가 해주는 만큼 사람들도 너에게 돌려줄 거다. 근데 정말 마법같이 이름을 바꾸는 순간부터 저에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저는 그전에는 리더로서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동아리 회장, 무슨 조직의 회장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테 호기심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없고 이런 식의 리더, 그래서 리더가 오래가는 리더는 아니었는데 이름을 바꾼 뒤에도 다시 이제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모여있고 쌓이고 이게 정말 사람이구나, 이게 정말 사람관계구나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제 이름 이성빈. 확실히 이름 바꾸고서 삶이 진짜 좀 나아지긴 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느끼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죠? 훨씬 나아졌어요. 저도 빛날 희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저도 괜찮은 건지 저희가 빛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좀 삶이 좀 힘드신 분들 대한역학협회? 대한역학자협회 역학자협회 부회장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아마 한번 찾아가면 회장님이 서울에 계시고 부회장님이 부산에 계시고 아니 부회장님이세요? 그 정도면 지금쯤 회장 하실 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수소문해서 다시 한번 네, 알아봐드릴게요. 어쨌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물론 힘드니까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했겠지만 네. 그래도 어떤 그 마음 때문에 나아질 수도 있고 네. 진짜 이름이 진짜 어떤 성명학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와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근데 이성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세련돼 보이고. 그쵸. 이 동관 저를 딱 봤을 때 왠지 무슨 짜장면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있었거든요. 그런 네. 느낌 진짜 많아요. 네. 하동관 이런 거 그죠? 있잖아요. 이동관 뭐 이런 거. 네, 이성빈. 되게 나이도 뭐 지금 저보다는 뭐 적지만 네. 그 당시에 짓는 이름치고는 굉장히 세련됐다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확실히 그런 또 일이 있었고.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 아무리 세련된 이름 지어봐야 또 잘 안 나왔을 맞아요. 거니까. 저 아는 분 중에 지금 이제 70 할머님인데 이름이 별이 그때는 정말 이뻤대요. 근데 지금 70이신데 별아 지금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뭐 요즘 옛날에는 솔직히 이름 바꿀 때 한 100만 원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한 6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면 네. 호적에서 파지지 않는 그 한도 안에서 네. 이름도 바꿀 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봐야죠. 제가 이거 쫄지 마세요. 당신은 네. 섹시합니다. 이게 이제 전 책 이름이 될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어떤 온라인 강연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했던 강의 제목인데 이게 4차인가요? 몇 차까지 하셨지? 4차까지 네, 했습니다. 앵콜 4차 앵콜까지 할 정도로 인기 많았었고 제가 아는 이 온라인 강의에서 유례없는 진짜 인원들을 어떤 모았던 네.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 진짜 제목도 좋았고 그래서 이건 책을 쓰게 되면 만약에 이걸 하겠구나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왜 이 제목으로 안 했어요? 정말 이 제목은 제가 처음부터 쓰려고 했던 제목이고 이 제목은 아까워요. 저는 이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책에 들어가도 너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누가 이 제목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쓰려고. 졸지 마세요. 당신은 섹시합니다입니다. 네, 제가 저작권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제목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쨌든 저자는 저니까 제가 제목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말 쫄지 않고 여러 가지 살아간 내용이기는 해도 이게 과연 이 책을 누군가가 읽어보려고 할 때 내 내용을 그러니까 저자층을 생각을 했어요. 독자층. 처음에 저에 대한 이야기니까 30살밖에 안 산 사람의 자서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대들이 읽는 책이구나. 물론 제가 20대를 살아온 책이지만 20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영감을 주겠지만 20대에 들어가는 10대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으니까 너의 주 독자층은 10대다. 그러면 쫄지 마세요. 당신은 섹시합니다는 20대에서 30대를 겨냥할 수 있는 제목이라면 서울대 꼴찌는 10대에서 20대까지 겨냥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물론 서울대 꼴찌란 제목은 제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제가 서울대 꼴찌 남이니까 그렇죠. 저의 아이콘이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서울대 꼴찌란 제목을 이제 정하고 쫄지 마세요 당신 섹시합니다를 정하고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아니면 기타 의견이 있으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꼴찌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쪽이 괜찮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이 제목으로 책 한 권 내시면 돼요. 네, 아직도 네. 못한 얘기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책 한 권 진짜 더 낼 수 있어요. 인생을 다 저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책이 몇 권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돌아갈 일도 있겠지만. 네, 많이 줄였어요 정말. 네. 저는 지금 쓴다고 하면서 계속 쓰다가 바뀌고 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것저것 해봤다고 했는데 네. 쓰려고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뭐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무한한 콘텐츠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 무한한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그 도전의 역사잖아요, 그죠? 네.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열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네. 부모님이 볼 때 돈도 안 벌고 뭐 맞아요. 하겠다고 막 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진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네.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살면서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는데 한 번도 좋은 아들이었던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10대로 돌아가면 뭐 어머니한테 돈을 타내려고 일부러 책값이 부풀려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일은 뭐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책값이 부풀릴 뿐만 아니라 서점 중에 30% 할인해주는 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값이 받으면 절반이 저한테 마진으로 남았죠. 그런 걸로 많이 게임방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으시죠? 맨사연이신 걸로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있었어. 네, 전 머리가 좋아서 맨사회원이 됐다 생각 안 하고 맨사회원이 되려고 그러니까 웃으니까 행복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맞아. 그때 또 책이 나오죠. 네. 맨사연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됐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책값으로 게임방에다가 박은 돈이 1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그 게임방에 마일리지가 10만 원이 넘게 있었거든요. 그걸 다 못 쓰고 나왔어요. 어떤 게임 하셨나요 그때? 디아블로 2요. 게임 만드는 게임. 저 디아블로 2 대회도 나갔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게임에도 여기도 안 나왔지만 대회 많이 나갔어요. 게임 대회 뭐 포트리스라는 게임에서 대회 나가서 3등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학원비를 삥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번 삥땅하니까 어머니가 너 이제 학원 다닐 필요 없다. 그러니까 때리다 안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학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이제 제가 무릎 꿇고 어머니 학원 다시 보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려고 네네.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속을 많이 태운 애였는데 대학교 가서도 이제 어머니는 서울대 갔으니까 이제 얘가 인생이 피겠지. 여태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머니도 뒤통수를 맞은 거죠. 공부는 한 차례도 안 하고 계속 놀러 다니고 뭐 미팅은 1학년 때 동안 53번 하고 소개팅은 13번 하고 뭐 방송활동 하겠다고 막 나가고 친구들은 다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마음 잡고 공부한다는데 군대 갔다 와서 더 열심히 놀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해외 나가겠다고 너 졸업은 어떻게 하냐 외국 갔다 와서 졸업하겠습니다. 또 돈 한 푼 없이 해외 나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30살이 됐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막 가진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많이 졸이셨는데 어쨌든 저는 제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의 수능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책까지 나오고 책 나오기 직전까지만 너 어떻게 살래? 이제 어떡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책 나오니까 네가 진짜 그래도 고생했다. 그리고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너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살아온 인생이 내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고 본받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를 계속 지원해줄게. 결국은 30살 돼서 이제 어머니가 태도를 좀 바꾸셨죠. 지금 부모님께 좀 내가 진짜 착한 아들이고 착한 네. 딸이 못 되는 분들은 책을 빨리 내시는 게 가장 큰 답인 것 같습니다. 책을 빨리 내야지. 저도 지금 전 더 먹었거든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럴까? 책에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했고 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참 그 생각의 깊이가 진짜 이거 서울대 꼴찌라는 타이틀하고는 또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걸 또 나는 이거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자체가 좀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현실에 대해서 모든 상황은 똑같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라든지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거는 생각의 깊이의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지금이 나으니까 더 나은 것, 그 지금이 나으니까 더 나은 것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 만족 못하고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계속 생각도 그쪽으로 오르게 되고 저는 계속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그 미래가 다가오면 역시 나는 더 망가졌어, 그 다음 더 망가진 미래, 더 망가진 미래 더 수렁으로 빠져든다고 보거든요. 근데 좀 생각에 전환하는 법, 오히려 많이 웃고 다니고 밝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밝은 생각밖에 안 나와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밝은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 최근에 보니까 그 시크릿을 읽고서 이제 되게 감명을 깊게 느껴서 그 시크릿을 실천해서 직접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모든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 그 시크릿의 원리가 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딱 마음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시크릿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까 이렇게 봤더니 뒤에 보먼 데이트 시간에 아나운서 분께서 이제 질문하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좀 아껴둬야 돼요. 아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벌써 꺼졌네. 그래요? 리얼북톡은 뭐 제가 나름대로 만드는 컨셉인데 제 게스트였던 저자분께서 질문을 누굴지 모르고 랜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전 저자님이 그 롤플레이 비밀 노트라는 책을 쓰셨던 그 항공서비스학과 정수현 교수님이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다음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질문해 주신 게 살아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질문인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리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나아지면 나중에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요. 제가 숨쉬고 있는 순간이고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추억이라든지 느낌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고 뭘 꿈꿀지를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과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미래에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좋았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근데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저의 꿈만 같은 순간이고 나중에 제가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할 때도 그때가 가장 꿈만 같은 순간일 거예요. 그동안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순간이고 앞으로 또 있을 거다. 저는 끊임없이 발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저자분이 또 누굴지 모르는데 질문을 준비하셔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음 질문 먼저 하고 아니면 지금 바로 질문하시겠어요? 제가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행복이에요. 행복하려면 꿈도 꿔야 되고 행복하려면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꿈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그걸 물어봐요. 꿈이 뭐냐고. 당신이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꿈, 2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꿈, 평생을 두고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저자에게. 다음 저자분이 어떤 분일지 모르겠지만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꿈, 2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꿈,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네. 질문 짚어놓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자님을 그동안 봐오면서 진짜 약간 열등감 느낀 게 키도 크죠. 연예인 준비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 닮지 않았어요, 연예인? 아우 민망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서진 닮았다는 느낌이 좀 아 있나요, 느낌이? 지금 많이 네. 불어가지고 이거 네, 뿔은 잘생기셨지, 뿔은 그리고 있었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깊지, 저 책도 내셨지. 게다가 여자친구분 오늘 안 하셨는데 진짜 미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또 의아한 게 저는 지금 저도 지금 막 하다 보면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대시 온 사람도 있고 네. 뭐 소개팅 주겠다는 사람들은 너무 쌓였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또 더 나아지면 더 나은 사람이 또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연애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절실했던 재수 시절 때도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연애를 계속 하셨어요. 재수 시절에는 연애를 안 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나서 재수를 하는 건가요? 연애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 내가 진짜 쟤랑 사귀어야 되겠다. 아, 마음에 들었던. 네. 근데 걔가 삼수를 하는 형이랑 바람이 나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제가 성적을 기하급 수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타임머신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네. 결국 여자야. 그 동기가 최고의 동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달 만에 80점을 거기서 올렸죠. 마음 먹고 딱 했던 그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딱 나의 뇌리 꽂혔던 한마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어떤 남자인지 보여주겠어.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네가 어떤 남자를 찾는지 보여주겠어. 그 동기부여가 제가 볼 때는 한 6에서 7. 타임머신. 8에서 9. 10점 만점에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보기 좋게는 타임머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네. 타임머신은 6년간의 동기고요. 네. 그게 나중에 타임머신 때문에 공부하겠다가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막상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네. 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한번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네. 거기서 한번 딱 다시 한번 동기부여해서 네. 완벽하게 이제 서울대생으로 거듭났어요. 네. 완벽한 이유가 네. 생겼었죠. 서울대를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어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일단 10년에는 제 군대 2년 반에 군생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군생활을 2년 반 한 게 아니라 애매하게 가가지고 2년 반을 거친 거거든요. 앞뒤로. 네. 그 군대를 가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좀 이때 성적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는데 이때 성적이 나오면 저는 틀림없이 퇴학을 당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내가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 이렇게 퇴학을 당하나? 근데 휴학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 6월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6월 15일이 공식 종강일인데 그래 내가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대로 퇴학당할 순 없어. 생각해보니까 군휴학이라는 거는 절대 명령이라서 6월 15일 이전에만 군휴학을 신청을 하면 입대일 들고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입대 신청을 해서 6월 11일에 입대일을 받아놨죠. 도피성으로 한 거네. 네. 그게 제 인생을 또 바꾼 계기가 됐었고 저희 때는 IMF 때문에 다들 IMF 그거 졸업 시즌 안 맞추려고 도피성으로 그때 갔었는데 학점. 네, 저 형도 약간 도피성으로 간 게 재입학할 때 되니까 집에 돈이 없다고 군대를 보내고 그런 도피도 있어요. 형은 지금 잘 됐나요? 아까 이름 좋다고 했잖아요. 네, 형도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형은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해서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삼성맨으로 강남역 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괜찮은 집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기한 거죠. 저희 형 원래 공부 잘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어머님 대단한 것 같다. 이게 이름을 잘 지으시네. 그러니까. 형 이름 딱 지어 형 서울대 가고 이름 바꿔서 서울대 가고. 어머니가 참 대단하십니다. 이야 이건 참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우 그러네. 지금 시간이 벌써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이 꿈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춘들이 많은데 네. 꿈이냐 돈이냐 이게 그 선택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저 나름대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만 네. 또 저자분이 볼 때 꿈하고 돈 선택의 여지가 있다. 아니면 네. 뭐 그건 선택할 여지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관은 꿈도 돈도 아니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꿈이 필요한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랑 가치, 꿈이랑 가치, 돈이랑 가치가 있으면 상대적인 등급으로 매기면 행복이 1이고 꿈은 2이고 돈은 3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뭘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는 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꿈을 이룸으로 해서 행복이 또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이냐 돈이냐는 비교 가능한 가치는 아니에요. 언제나 순차적으로 생각해서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돈을 쫓아가는 거고, 돈이 필요 없다 싶으면 돈을 안 쫓아가고 다른 가치를 쫓아가면 돼요. 저는 언제나 행복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해서, 저도 돈 굉장히 많이 벌 거거든요. 돈 좋아해요. 근데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저를 많이 알리고 싶고, 그리고 뭔가 소외 지역에 있든지 여러 가지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 어떤 테슬라 자동차라고 되게 유명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걸 만든 굉장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평생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고 자기 평생의 꿈이 어떤 마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게 살겠다. 그래서 지금 마을을 만들었죠. 몇십조를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몇십조를 벌었어요. 근데 그 마을을 해서 그 안에는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그런 전기 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100m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이주시켜서 여기서 뭘 하고 싶은 대로 다 시켜주는 거죠. 사업도 하게 하고 뭐도 하게 해서, 어쨌든 조건은 하나예요. 너희들 여기서 사람들끼리 언제나 협의해가지고 뭔가 해결하고, 웬만하면 차 타고 다니지 말고 언제나 걸어 다니면서 이웃한테 인사하고 지내라. 이런 꿈을 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역시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싶은 거죠. 행복이란 가치에 따라서. 저는 이 꿈하고 이거 지금 돈 얘기는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이제 급하게 질문한 건데 따로 무슨 준비해온 사람 지금 순수하시고 얘기하시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좀 제일 존경하는 저희 동문 안기문 사무총장님이 이제 페이스북 친구예요. 네. 동문.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늘 그 올리신 걸 봤더니, 내가 죽는 순간 밥 한 술 못 먹은 게 떠오를까? 아니면 못 이룬 꿈이 떠오를까? 이렇게 그냥 쓰셨더라고요. 아마 그런 청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대 괴짜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네. 이 괴짜라는 말 기분 안 나쁘신가요? 처음에는 저에게 안티들이 많을 때는 괴짜란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려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지. 처음에 출발을 보여. 너희들하고 달라. 난 특별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선을 그을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왜 나를 괴짜라고 봐주지? 나는 그냥 꿈을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갈 뿐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돈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면서 나를 그렇게 부를까? 오히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을 포용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욕하는 사람은 더더욱 포용해주고, 괴짜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에게 상대적인 그런 다른 게 많고 어떻게 보면 박탈감도 있다는 거니까 좀 제가 괴짜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도 많이 전하고 그러고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어항을 넣은 물고기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지금 어떤 그 괴짜라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틀에 벗어난 사람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인데, 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더 큰 동기부여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괴짜입니다. 기업가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서 총 17개국인가요? 19개국일 거죠. 17개국인가? 저보다 많이 하시네. 31개국. 죄송합니다. 네. 31개국 170명의 CEO를 만나고 또 다른 괴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현심의 브랜드쇼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아침 10시 여기 보몬 아카데미 강남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서울대 꼴찌의 저자 이성민 저자님과의 미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